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관우 김영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관련해서요.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두 분과의 대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 법치 도대체 무엇이기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 문제에서는 이렇게 멈춰서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이나 내일쯤 사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을 겁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실관계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공격한다는 거 이거 참 좀 졸렬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그런 이제 문제다.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도 왜 빨리 재판을 안 하는지 저는 수사 당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 관련해서요.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게 사과입니다. 앞서서도 이 사과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하나의 주제어가 됐었던 적이 생생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에서는 논란에 대해서 이거 따로 사과를 해야 되느니 이미 한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자신은 공식 사과가 따로 있냐라는 게 오늘 아침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또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 사과를 표현할지 또 지켜봐야 된다 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사과 시즌2다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사과가 다시 불거졌느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개사과 때하고. 개사과 때는 5.18 발언, 그렇죠. 특히나 네.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칭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과였거든요. 이거는 지금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한다. 그리고 또 부인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를 하면 했지 의향은 또 뭔지 저는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절했다. 부부간에 그렇게 적절하다는 표현이 이런 제3자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그게 우리가 와닿는 것인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입장을 정리해야 될 사람이 부인에 대한 어떤 입장을 평가하는 이런 자세.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과를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규명이에요. 예. 상황이 뭐가 있었는지 그때 뭐가 예컨대 재직증명서 이런 사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력 위조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이제 국민들에게 드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그 사과가 진정성을 얻어가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몇 번을 사과를 해도 그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봤던 개사과 그림을 연상케 하는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과의 진정성, 그에 앞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금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기는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실수야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대응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 실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캠프 혹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조금 이 사태를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 이전에 저도 동의하는 점은 소명과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 전체는 잘못이 아니다. 식의 해명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실 따지는 게 그 과정에서 교수가 정식이냐 겸임이냐 공모 절차 정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쌓는 경력 과정에 내가 거짓이나 혹은 허위나 혹은 내가 속이려고 들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이 분노한다면 그런 지점에 분노하는 거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하면 넘어갈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명을 먼저 한 다음에 정말 죄송스럽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복한다면 내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반복하지 않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해야 국민들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설령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영부인이 됐을 때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그다음에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에서 영부인이 가서 많은 행사와 어떤 그 이슈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고 그래야 국정에 동력도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을 나에 대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왜 나한테 더 사과를 요구하는가라는 식의 태도와 답변은 저는 그것은 매우 정치 전략적으로도 온당하지 않지만 그 대통령이 되겠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 혹은 그 배우자의 자세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가치가 공정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 관련된 이런 비판들은 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 리스크가 아니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중요하죠. 얼마 전에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냐 물었는데 국민들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뒷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적 영역의 검증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에 살아온 삶의 총합이 그 사람의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해외 순방도 같이 나가고 그러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인원과 그 조직을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검증에 공적 영역의 검증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여기다 성실히 의무할 그렇게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복무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 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까지 자기 브랜드로 쌓아온 공정, 정의, 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것을 계속 대선 캠페인 80일 남은 쪽으로 끌어가려는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 전략이 어떻게 짜든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전략이 짜든 후보의 브랜드에 상처가 나거나 후보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그 정치 전략과 캠페인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여야 모두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허위 경력 이력이 불거지니까 이게 부채질되고 더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시점으로 결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또 어떻게 마련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언제쯤 등판하고 그것이 리스크를 더 키울 것인지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보 부인의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정무팀, 뭐 법률 대응팀, 뭐 등등 해서 현장에서 뭔가 대응력을 높여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안들은 그런 팀을 구성한다고 해소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건 알겠지만 가장 솔직한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이 와중에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영부인 이 직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이혼을 하라. 이혼하는 방법까지도 불사하고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참 어디까지로 가는 건지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저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다른 경우에 대했던 태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과거 신정아 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허위 학력으로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어요. 자,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허위 학위, 허위 경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공정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떻게 가치를 들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한 거거든요. 금세 이 부분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태도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어제 윤 후보가 보여줬던 그 태도는 절대 문제 해결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방향의 접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관된 어떤 잣대로 사실은 남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해야만 공정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로키죠. 낮은 자세로 가야죠.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이것을 이제 민주당의 공세다라고 할 것 아닙니다. 일부 공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민주당도 오해를 받을 수는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사생활 영역이라면서 막 줄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반페미니즘이다 얘기도 있고 과연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정당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때 상당히 역풍이 불었어요. 네.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이거는 공격이고 인신공격이고 이건 모멸이다. 인격살인다까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검증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그 공적 영역에 앞으로 배우자가 영부인의 위치를 수행할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느냐를 우리 국민이 묻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 저는 여기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로 좀 대신하고 싶은 게 내가 사과는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사과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내가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사과가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미진하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뭐 저희 사실 등판이라는 용어도 사실 이게 스포츠 용어, 야구 용어인데 왜 이게 정치학에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보 배우자가 등장을 하든 등장하지 않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가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애매하게 후보 부인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캠페인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후보 배우자가 다시 후보와 함께 어떤 선거 캠페인을 동시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그건 전략상으로도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가족 리스크 윤석열 후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장남의 도박 의혹에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낮은 자세로 저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랑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런 대응이 좀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의혹이 나왔을 때 이걸 갖고서 본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금세. 그거를 계속 늘려고 뭐 이렇게 감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죄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의 어떤 접근은 저는 적절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도 이제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도박이라는 거는 일종의 중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들이 이제 30이 갓 되는 친구 모양인데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 인생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본인도 뭐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지 그냥 사과하고 뭐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이런 사과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에 청년층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2030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에 대해서 양 진영이 너무나 관심이 큰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대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간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표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해석이 안 될 때는 원칙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거는 뭐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박은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충실하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걸 뭔가 낮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그러면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도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의 어떤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거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검증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게 되는 것이고 검증 과정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한 자세 그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최성 평론가님, 네. 앞서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요. 민주당은 조동현 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노재승 씨의 인재 영입의 검증의 잣대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건희 씨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에 대한 이런 가족에 대한 또 검증의 잣대는 어느 정도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으로 당연히 한번 저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으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보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겨뤘던 이회창 후보가 예.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그 엘리트 후보고 경력이 아주 완벽했던 후보라고 했는데 아들 병력 비리 의혹 때문에 낙마했어요. 근데 사실이 세월이 흘러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놓고 본다면 그럼 아들이 국정에 참여하느냐? 안 합니다. 비선 실세했다가 김현철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YS 때 마지막에 또 김대중 대통령 때 마지막에 아들들 3명.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이 돼버리는데 자 그럼 이 검증의 영역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저는 어쨌든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사실 어떤 그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는데 가족과 분절될 수는 없어요. 네. 가족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친인척 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택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인물 중심적으로 새로운 걸 자꾸 바라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꾸 단절형으로 가요. 끊어버리고 가다 보니까 자꾸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게 속성이 될 수밖에 없는 5년 단임제 그게 사실 속성인데 그런 점은 우리가 정치제도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언제나 그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정수석실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 부인들이 검증 잣대라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온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살아온 길을 투명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그게 그 투명함을 보여주는 게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500만 원 얘기 조금 전에 그 아들 도박 얘기했는데 예. 사실 김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과가 약할 수도 있는 게 20대 입장에서는 500만 원 때문에 일용직 근로를 나가고
주식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태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단순하게 이거 치료시키겠다, 부모로서 나 적극 반성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30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김건희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야 정당이 좀 이렇게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후보는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추천 영입 인사를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도 연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되는 이런 가족 리스크들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후보들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가려진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처한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두 후보 또는 우리가 네 후보, 다섯 후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만 이 후보들이 국민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화두를 제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 비전이랄까요? 네. 미래의 상이랄까요? 이거를 제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관심이 쏠리게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후보들 주변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의혹들이 꽤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저도 언론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언론들도 그쪽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오히려 더 높은 부분도 있고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균형점이 어느 순간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 제시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역량도 굉장히 부족한 면 그리고 여기 이 가족들의 어떤 의혹들 이것이 또 불거져서 결과적으로는 후보들보다도 가족 문제가 이 대선 판국의 어떤 중심에 서버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실은 원하지 않는 그런 네. 장면이 벌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후보들은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정책 경정 특히나 이제 TV 토론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시각을 그분들의 어떤 토론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나한테 더 유리한 또는 좋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뭐 이런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지금 후보들이 이 국면을 바꿔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유연하게 1년만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그리고 후보까지 대혼란,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내부적인 또 자중질환의 하나의 촉발되는 기폭제가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논란, 논쟁, 뭐 저는 생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논쟁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거는 계속 벌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적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이 후보와 그러면 이제 후보 측과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양도세 이 완화 문제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 교환을 해서 그 하나의 어떤 입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 입장을 지지를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다주택자를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육성한 측면도 있거든요. 초반에 임대업을 사실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이걸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전번에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 유예 기간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안 팔았으니 요번에 그 정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일부의 우려예요. 그런데 그때와 저는 지금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중과를 하겠어? 중과세를 하겠어라는 그런 반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종부세를 맞아봤죠. 예.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는 견디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늘어가면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측면이 생길 수 있겠다. 만에 하나 그런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문제점에서 뭔가 이 후보라든가 이 부분들에서 노력하는 어떤 흔적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의 네. 어떤 중요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앞서서 야구 용어 얘기하시는데 구원 등판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영입 인재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는데 선대위에 힘이 될 만한 인물들이 이제 속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뭐 중앙 선대위는 아니고 지역 선대위이기도 하고 본인은 일단은 역할론에는 일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등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뭐 합류하리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만일 선거가 이겨도 사실 제가 이제 또 야구를 빗대면은 월드시리즈 우승했을 때 공 하나라도 던져야지 우승 반지 함께 낍니다. 네. 뭐 명단에만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선대위 고문인데 지역 선대위 고문으로 하니까 나한테 큰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만일 설령 끝까지 참여 안 해서 대선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책임론이 또 불거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균열을 초래했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측이 됐던 거고 다만 홍준표 의원의 합류가 어쨌든 저렇게 지방선대위라도 합류를 한 이상 본인은 이제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할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청년들의 공간을 계속 끌어가겠다든가 혹은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가겠다든가 저는 어찌되었건 홍준표 의원은 이제 이렇게 원팀이 됐는데 저는 또 그리고 홍준표 고문이 이제는 좀 약간 그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가 뭐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가거나 하면은 그래도 선대위 쓴소리를 하거나 뭔가 전략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의원의 합류는 상당 부분 저는 좀 힘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서서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좀 이른바 이재명 원톱을 좀 보완할 그런 빅 스피커들을 자꾸 좀 합류시켜서 이제는 선대위 자체를 이제 전선을 좀 더 극명하게 그다음에 아주 확실하게 좀 전선을 형성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간호 개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